이 정체성은 이제 외부로 본다면은 보다 더 큰 시스템에 참여를 함으로써 정체성이 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더 큰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가족이라든지 직업적인 인간관계 또는 지역사회, 더 크게는 전지구적인 시스템, 이 속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미션이나 비전을 발견하고, 자, 어떤 역할을 통해서 어떤 헌신 대상들에게 어떤 사명을 수행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정체성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개발하려면은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내 삶의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전, 사명이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로 본다면 어떤 신경 네트워크인데, 신경 네트워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 뭐 신념, 그리고 이제 능력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식을 키워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정렬된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정렬.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이게 가치잖아요.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1순위 가치가 뭐냐, 2순위 가치가 뭐냐, 3순위 가치가 뭐냐,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될 텐데, 그런 가치의 순위를 알아야 되고, 그 가치와 관련된 신념 체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와 신념 체계가 형성되면 가치관이 정립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가치관과 관련된 능력,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어, 내부적으로 이제 정체성을 키워주게 되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보면 이제 정체성 개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 개발 훈련. 자, 이 정체성은 그냥 교육을 듣는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강의를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멘토링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코칭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체성은 스폰서십, 스폰서십과 어떤 연습 훈련을 통해서 촉진된다 그랬죠. 오늘 스폰서십에 대한 이제 연습 훈련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이 스폰서십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폰서십은 우리 참만남 심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만남 심리 가족 이전에 우리 앤 슬리반 선생님이 힐링 켈러를 케어했던 그런 방식이 바로 스폰서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폰서십 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참만남 심리 가족의 첫 번째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라. 막 무조건적인 존중을 했을 때에 스폰서십이 개발된다는 거죠. 아, 참, 정체성이 개발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촉진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누군가 내 편이구나. 자,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공감적 이해, 공감적인 촉진적인 분위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진정성 있는 내면과 내면의 첫 만남, 진정성 있는 내면과 내면의 첫 만남, 진아와 진아의 첫 만남, 이런 게 이제 스폰서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스폰서십을 통해서 정체성이 개발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릴 때 이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낌없는 수용 존중을 하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 응원과 지지를 보낼 때 그 자녀들은 부모의 스폰서십에 의해서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부모님이 아니면 이제 만 18세 이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어른들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그래요.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웃 어른이라든지 친척 어른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태도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의 100명의 성공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만 18세 이전에 한 명 이상의
스폰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부모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친척 어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녀는 크면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겠구나. 너가 크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겠구나. 자, 나는 너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정말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자, 이와 같은 아낌없는 응원 지지를 했던 그런 한 명 이상의 스폰서가 있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연습이라는 거, 연습, 훈련. 이거는 밑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실용적인 목적과 상징이 가치를 둘 다 갖춘 반복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른바 글을 쓴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뭐 성공학 책을 읽는다든지 뭐 꽃밭을 가꾼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반복적인 어떤 연습 훈련을 통해서 정체성을 촉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밑에서 다시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스티븐 길리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폰서십의 성과는 자아와 세상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것이다. 자아와 세상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것이다. 즉 세상 속에 내가 누구이냐, 세상 속에 내가 누구이냐 라는 자각을 일깨운다 이 말이죠. 세상 속의 자아와 자아 속의 세상에 대한 기술과 전통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내가 누구이냐, 내 안의 세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세계를 만들고 세상 속에 나의 역할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깨워주는 게 바로 스폰서십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스폰서십은 다른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고 옹호하는 것이다. 잠재 능력을 일깨우고 옹호하는 것이다. 뭐 그제도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릴 때, 어린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응원 지지를 받는 것은 평생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그 파워를 제공하죠.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날 인정해주고 내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엄청난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책을 썼던 그 앤서니 라빈스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인데요. 이 사람 20대에는 정말 일이 안 됐거든요.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옥상에 다락방에 사는 그런 신세이면서 욕조에 설거지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정말 자살을 해버릴까 죽고 싶은 그런 자살 충동을 느꼈죠. 그때 문득 이제 머리를 스쳐가는 어떤 어린 시절에 어떤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되었을 때 앤서니 라빈스한테 이제 그 학교 웅변부 특할 선생님이었죠. 웅변부 특할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라빈스, 자네는 우리 웅변부 회원은 아니지만은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번 주에 우리 웅변부 웅변대회가 있는데 웅변대회에 한번 출전해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떠올리면서 아 내가 참 말을 잘하지.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하면은 강의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때 그 어린 시절의 말로 인해서 이제 이분이 NLP 훈련을 하면서 NLP 동기부여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가 되죠. 그러니까 20세기를 가장 빛낸 위대한 10인 중에 이제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동기부여 강사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앤서니 라빈스처럼 그렇게 그 어떤 스폰서십에 의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정체성은 자 밑에 보면 정체성은 일시적인 단 한 번의 행동이나 테크닉을 통해 개발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차라리 정체성은 자 1. 실용적인 목적과 상징적인 가치를 둘 다 갖춘 반복적인 활동들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반복적인 활동이라는 의미는 성공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이사님이 좀 미팅 강의를 듣는 것처럼 뭐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긍정적인 글을 써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죠.
제가 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글을 쓰는 것, 또는 뭐 매일 아침에 긍정문을 낭독하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또 긍정 자기 대화를 하는 것, 또 뭐 체면 자기 암시를 하는 것, 뭐 목표 자기 암시를 하는 것, 이와 같이 이제 반복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상징적인 가치를 둘 다 갖춘 반복적 활동을 통해 개발된다. 이제 개인적인 실행이 일반적인 예들은 매일 일정한 양의 운동을 하는 것,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글을 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일정한 시간 동안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매주 특별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체성이 바뀌어야만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은 우리 인생의 총사령관에 해당되고요. 정체성은 우리 마음의 또 총사령관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이 정체성은 우리 신체 면역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면역체계도 무너지게 되고 신체에는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정체성이 정립이 되면은 신체는 건강해지고 정말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빨리 그 병에 들어서 일찍 사망을 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체성이 무너지는 경우들이죠. 내가 살아서 뭐 할 것인가?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돼. 이와 같은 자기 비하적인 그런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 몸에는 쉽게 병이 들고 금방 이제 사망으로 가더란 이야기죠. 옛날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수용되었던 그런 600만 명의 이제 유태인들이 있었죠. 대부분 다 죽었지만 그 살아놓은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놓은 수용소에 이제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나치들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이게 이제 매일 사람을 수백 명씩 가스실에 데려가서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치들에게 이 명령 체계가 잘 먹히지 않다 보니까 이 히틀러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죽일까? 그래서 이제 사람 잘 죽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낸 게 유태인들을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은 죽이는 게 쉬울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화장실을 없애버리니까 뭐 숙소, 잠을 자는 그 숙소에 오줌을 누고 똥을 누고 막 금방 돼지마구처럼 아주 지저분한 공간이 됐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물을 한 컵만 주는 겁니다. 한 컵. 한 컵의 물을 주니까 하루 동안 마실 물도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물이 부족하니까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당연히 샤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지저분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아주 지저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짐승 같은 그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안 되는 소수의 유태인들은 끝까지 자,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무리 오줌이 마렵고 똥이 마렵고 이렇게 일이 마렵더라도 절대 그 어떤 숙소 주변에는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물 한 컵 중에 이제 반컵의 물만 마시고 반컵은 남겨두었다가 그 반컵의 물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그러니까 샤워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위를 씻고 이렇게 이제 반컵의 물로서 정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했죠. 자, 그렇게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몇 안 되는 유태인들을 나치들도 죽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끝내 살아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절대 짐승이 아니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숙소에 오줌을 누면 안 되고, 나는 반드시 세수를 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내가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했겠죠. 자, 이렇게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그 유태인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고, 또 부와 성공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내면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무너지게 되고요. 아무리 척박한, 아무리 비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나오면서 다시 부와 성공을 이루고 건강과 행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생이 힘들 때, 시련 고난으로 계속 이어질 때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아무리 시련과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부와 성공을 이루게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정체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제 두 개의 정체성을 보는데요. 현상적 자아가 있고 초월적 자아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현상적 자아는 경험하는 나를 현상적 자아라고 그래요. 즉, 문제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현상적 자아. 초월적 자아는 바라보는 나. 이거는 문제적인 어떤 현상에서 벗어나서 분리되었어.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관찰하는 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관찰하는 나는 다른 말로 하면 참나라고 볼 수 있죠. 참나. 이 관찰하는 나로서 나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각성이 일어나고, 자, 내 삶에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적 자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내면의 나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주체적 자아로서 삶의 선택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떤 시련 고난이 계속 이어질 때는 이 시련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문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의식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이른바 성인들의 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초월적 자아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선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체성 훈련을 한번 해볼 텐데요.